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근 논란이 되는 건강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핵심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가 오바마 케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 웹사이트 접속 차질과 보험 무더기 해약 사태로 국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보험자의 가입이나 등록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 반발도 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 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1년간 유지하도록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 케어는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케어를 영구 폐지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KBN과 함께하는 늘 푸른 인생이 지난 수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경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열린 늘 푸른 인생에는 많은 뉴저지 어르신들이 참석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KBN 늘 푸른 인생. 한국에서 온 명인들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 회원들이 국악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늘 푸른 인생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수준 높은 국악 공연에 찬사를 보냅니다. 멋들어진 민요가 울려 퍼지자 흥에 겨운 어르신들은 무대 앞까지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국악인들의 공연은 최고 절정을 이룹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국악, 우리의 소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한국의 우리 문화, 우리의 국악을 외국 사람, 이곳에 있는 1.5세, 2세들한테도 잊지 않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 어르신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경품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품이 주어지고 행운의 숫자를 거머쥔 어르신들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좀 있으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좀 외국에 이렇게 나와 사는데 외롭지 않고 앞으로도 좀 많이 좀 행사 좀 해주셔서 우리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KBN과 함께하는 늘 푸른 인생은 한국을 그리워하는 어르신들께 한때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웠습니다. 뉴저지에서 치러진 늘 푸른 인생은 내년에는 뉴욕으로 장소를 옮겨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매각 문제를 두고 한인 사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회관 매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한인회관을 물려주고 뉴욕 한인의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민승기 현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욕 한인회관 매각 문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회장단 협의회는 현재 한인회관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프러싱 지역에 한인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인회관을 매각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회장단 협의회는 한인회관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한인회관을 점차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맨하탄의 한인회관이 소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소수 민족 중 가장 강력한 한인의 위세와 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인회관이 존재함으로 해서. 하지만 민승기 회장은 회장단 협의회가 단호한 반대의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관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를 보면 전쟁이라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인사회의 미래를 보고 뉴욕 한인회의 미래를 보면 저는 퀸스 지역에 한인회관이 옮겨지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인회관 매각 문제가 한인 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두 그룹 간 파벌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희망과 실망, 희비가 교체하는 속에서 이민개혁안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는데요. 초당적인 협조와 상대 비난이 꼬리를 무는 사이 이민개혁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어제 하원 공화당은 상원 이민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1,300페이지에 달하는 상원 이민 법안을 하원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이민개혁안이 공화당 내에서도 추진될 수 있고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던 관측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연방 하원의 회기일은 13일이 남았습니다. 11월의 5일과 12월의 8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택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하원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 협의와 올해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로버트 굿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이민개혁의 기본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개혁 지지자들은 공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그들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벌써 12년 전의 일인데요. 그 자리에 다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우뚝 섰습니다. 4개의 건물 중 이제 2개가 완공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9.11 테러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의 총 4개 건물 가운데 하나인 4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완공돼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4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978피트 72층짜리 건물로 7개 건물 가운데 가장 높은 1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하면 규모는 작지만 옛 건물이 있던 바로 위에 지어진 건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폭포와 나무 등 인공 자연 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뉴욕시 정부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4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문을 여는 것은 뉴욕시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쉘던 실버 주 하원 의장도 야만적인 행위로 참혹하게 변해버린 현장에 이처럼 멋진 건물이 새로 탄생한 것은 매우 가슴 벅찬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념 행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사람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완공이 뉴욕의 재도약을 의미한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4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이날 준공식을 마쳤지만 실제 사무실 입주까지는 인테리어 공사 등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텍스팅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차가 서 있는 신호 대기 중에도 텍스트 메시지를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리처드 코디 뉴저지주 상원 의원은 최근 운전 중 빨간색 신호등 또는 우선 멈춤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텍스트를 주고받았을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었지만 새 법에 의하면 차가 서 있는 신호 대기 상태에서도 텍스트를 주고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운전 중 텍스트를 주고받았을 경우 1회 적발 시 $200에서 $400, 2회 적발 시 $400 이상, 3회 적발 시 $600 이상 벌금에 최대 3개월까지 운전 면허 정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상대가 운전 중이라는 것을 안다면 텍스트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인터넷이나 SNS 등에 함부로 올린 글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해도 이러한 글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합격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활동 내역이 사정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캐플란 테스트 프랩에서 350명의 대학 입학 사정관에게 의뢰했던 설문 결과 설문자의 31%가 지원자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올리고 어떤 사진을 실었는지 살핀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5%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SNS 내용을 분석한 사정관의 30%가 인터넷상의 내용이 신청자의 대학 입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오리건 리드 대학은 인터넷상에 있는 지원자의 왕따, 가해 이력을 찾아내 불합격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뉴욕 런셀리 폴리테크닉 대학도 온라인 검색으로 지원자의 성폭행 혐의와 표절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속출하자 학생들은 대학 입학 지원서 제출에 앞서 자신의 온라인 계정을 미리 삭제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SNS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접근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함부로 올린 글들은 입학뿐 아니라 취업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도로인가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이 없다면 상대방에게는 모두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위험하게 설계된 도로들도 있죠. 한인들이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일부 도로가 위험한 도로에 포함됐습니다. 인터넷 신문 패치가 2011에서 2012년도 뉴저지주 교통국 자료를 분석해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뉴저지 일부 도로가 위험한 주도 20위에 포함됐습니다. 포트리의 루모인 애비뉴와 역시 포트리 루트 67이 주내 두 번째로 위험한 도로에 올랐습니다. 루모인 애비뉴는 100만 마일 주행당 1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버겐 블로바드도 교통사고 발생 10.81건으로 주내 3위에 올랐으며 그랜드 애비뉴와 루트 93도 7.21건을 기록해 전체 12위에 올랐습니다. 그랜드 애비뉴는 리츠필드와 팰리세이드 파크, 레오니아, 잉그루드 타운을 잇는 주도로 한인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지시티에 위치한 루트 139U는 100만 마일 주행당 사고 14.59를 기록해 뉴저지에서 가장 위험한 주도로 꼽혔습니다. 이 도로 역시 홀랜드 터널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사고 원인을 분석해 교통 체계를 바꾸고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에 대해 늘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아울리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파블로라 불리는 나비 박사 석주명. 그는 나비를 사랑한 과학자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석주명 박사의 삶을 조명한 뮤지컬 작품이 뉴욕에서 올려집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75만 개체의 조선산 나비를 채집하여 800여 개가 넘는 잘못된 학명을 정리한 석주명 박사. 20세기 중반 석 박사의 혁신적인 업적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연과학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석 박사의 일대기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비를 사랑하고 환경을 대변한 석 박사의 삶을 재조명한 뮤지컬 작품이 뉴욕 재즈 링컨 센터 로즈홀에서 막을 올립니다. 닥터 버터플라이라는 제목으로 선보이는 이번 뮤지컬은 석 박사의 일대기와 더불어 파괴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토종 창작 뮤지컬인 닥터 버터플라이는 동서양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김진영 연출과 브로드웨이 제작진이 만나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하고 얼만큼 맞닿아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데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주고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닥터 버터플라이는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8시와 다음 날인 목요일 오후 3시와 8시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언과 함께 정치권이 또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연설을 했습니다. 국가 2급 기밀 문서를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무성 의원은 정보지에 나온 문건을 보았다고 주장을 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 연석회의를 주도하는 등 여권을 압박하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특검에 대해선 거부하며 특위를 주장해 특검이냐 특위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야권이 연석회의를 주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야권이 이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쪽에서는 이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된 특검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한 TF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쪽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번 연석회의를 좀 정례적인 모임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 총선 대선 과정에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던 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한꺼번에 다시 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안철수 의원은 사실 작년 대선에서 결과적으로 단일화에서 자기가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연석회의도 자기한테 좀 유리하기보다는 민주당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연석회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이제 선긋기를 하면서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직접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것은 연석회의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한번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회의에 한 번 정도 참석할 수는 있지만 뭐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것을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야권 연석회의가 제가 보기에 뭐 성과 있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축인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특검 발의를 위해서 연석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특검 자체도 지금 이 발의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당장 7개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권이 지금과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뭐 야권의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선거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야권 연석회의는 오랜만에 야권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금 야권의 어떤 분열상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노정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권이 이런 연석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가시적 해결 없이 전국 해법도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혹시나 전국이 다시 소용돌이칠 염려는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석회의를 주최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연석회의가 잘 진행이 됐다면 이를테면 뭐 제2의 촛불처럼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어제 그저께 1차 연석회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보인 태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연석회의 자체가 힘있게 지금 꾸려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통해서 뭐 특검을 발의하고 국회 특위를
촉구하는 그 정치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전국에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그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NLL 이 정상회담 녹취록 관련으로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것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공이 사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야권 연석회를 통해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야당은 계속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요한 정치 이슈로 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고성구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의원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언에 대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소환됐었는데 검찰이 발표를 했나요? 예. 검찰이 문재인 의원을 먼저 소환 조사를 하고 김무성 의원이나 정문원 의원 등에 대해서는 뭐 서면 조사만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 바람에 김무성 의원이 상당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나는 서면 조사가 아니라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랬고요. 결국은 검찰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무성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의 핵심은 김무성 의원이 선거 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 정상회담 때 이러하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서 봤느냐. 네.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먼저 봐서 그걸 연설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집중됐는데 김무성 의원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원본을 본 적 없다. 나는 다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증권가의 정보지, 뭐 흔히 찌라시라고 부릅니다만 이 정보지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답변했다고 검찰 조사를 마친 다음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집권당의 그 선거를 총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믿을 수 없는 정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중 연설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야권에서는 뭐 심지어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김무성 의원이 찌라시를 보고 대선을 치러서 이겼으니 박근혜 정부는 찌라시 정권이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뭐 조롱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원본을 불법적으로 봤다 그러면은 불법을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자기는 안 봤지만은 다른 사람이 본 것을 전해 들었다 그러면 그 다른 본 사람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보지에서 봤다 그러니까 정보지는 뭐 실체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고 누가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사법적 처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궁색하게 보이지만 사법적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정보지에서 봤다고 지금 진술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그 비중이 큰 정치인인데 이번 그 정보지에서 봤다고 하는 식의 그 조사 답변 이것은 김무성 의원한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참 김무성 의원의 이런 해명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MBN 진행을 하면서 네. 그 정보지에서 봤다고 하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시청자들의 그 의견을 문자로 받아봤는데요. 대다수 시청자들께서 믿을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만약에 그랬다면 도대체 이 정권의 품위와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실체적 진실이야 알 수가 없지요. 김무성 의원이 정말 정보지를 보고서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원본이나 다른 걸 봤는데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지에 핑계를 대는 것일 수 있겠는데요.
그 사실은 정말 김무성 의원하고 하나님밖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보지를 통해서 뭘 봤다라고 하는 이 진술 자체만 놓고 보면 참 우리 정치의 아주 천박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참 나쁘거로운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런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여권은 특위를 주장하고 야권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원만히 타협되지 않게 되면은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특검 주장은 새누리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절대 못 받겠다고 하면 뭐 특검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그 국정원 개혁과 관련된 국회 특위를 가동하자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이 댓글 관련으로는 특검을 하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위를 가동하자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 특검은 좀 성사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 특위는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절충되면 지금 뭐 민주당도 언제까지나 예산국회, 민생국회를 보이콧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미 이제 국회 보이콧은 거둬들인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는 국회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 구성을 하는 정도로 절충적으로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승국 박사였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선진국인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면서 정치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밥을 굶고 있는 저 아프리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은 거짓말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 나가고 불리하면은 어물쩍 넘어가는 능구렁이 같은 정치권. 이제 그만큼 했으면은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혹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허구한 날 역시나로 실망만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3개 주가 사형 제도를 완전 폐지했고 3개 주는 지난 35년간 단 한 번도 사형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어린 딸을 학대하고 굶겨 죽인 인면수심의 미국 부모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지아주 귀네 카운티가 살인과 아동 학대,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한 모스 양의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노한 국민 여론으로 사형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보다 더 심한 아동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약한 것 같습니다. 가정 파괴범, 아동 학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